엄마, 미쳤어? 갑자기 나가겠다고? 딸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위와 세 손주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짐을 다 쌌습니다. 오늘 사연은 누군가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집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손주들 못 봐줘. 그리고 빌린 돈 통장으로 보냈어. 손에 든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이 집 문턱을 넘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죄인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엄마, 밖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도 없잖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걱정인지 아니면 이제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4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어느 날,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연금도 꼬박꼬박 받으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큰 보험금은 없었지만 그래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살던 아파트는 너무 넓고 적막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 안방 침대, 식탁의 건너편 의자. 모든 곳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사위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딸아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착한 사위, 효녀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보험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례 한 달 후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려고 이자라도 받으면서 쓰면 되지.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요? 1년에 1% 안 돼요. 1억 2천이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사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투자하셔야죠. 요즘 시대에 투자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요. 딸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세대는 투자 안 하면 못 살아요. 엄마도 돈 불려야죠. 나중에 병원비도 필요하고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혼자 늙어가면서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되겠니? 제가 아는 투자 상담사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사위는 이틀 후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김재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 투자자문에서 일하고 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럴싸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원금 보장에 연 12% 수익률이에요. 1억 2천이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이자가 나와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어머님 같은 분들만 전담으로 모시거든요. 벌써 200명 넘는 고객님들이 만족하시면서 투자하고 계세요. 그렇게 일단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첫 달 정말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안전하다고. 사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투자 상담사 김재우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정기검진은 받으셨고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물었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특별 프로모션 중인데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넣으시면 VIP 고객이 되세요. 수익률이 20%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이자가 정확하게 들어왔으니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2천만 원 더 넣을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VIP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해서요. 남은 5천만 원도 다 넣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모두 넣었습니다. 3개월 후 김재훈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갔더니 텅 빈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제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그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있어야 말을 하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딸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검증도 안 된 데에 넣으라고 한 적 없잖아요. 사위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자네가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그런 일 한다고 해서 연결해 드린 거죠. 제가 보증한 적은 없어요. 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사기당한 건 엄마 책임이에요. 우리가 말렸잖아요.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자하라고 부추긴 건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래도 나 어떻게 하니? 이제 한 푼도 없는데.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그럼 나라에서 돈은 나와요. 그건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희도 애들 새 키우느라 빠듯해요. 어머니 부양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돼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딸인데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지.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밥값은 하셔야죠. 우리도 맞벌이라 바빠요. 어머니가 집안일 좀 해주시고 애들 봐주시면 되죠. 첫날부터 조건이 붙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딸아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딸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식모가 되었습니다. 첫날 제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아니,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평짜리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니? 네, 어차피 주무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큰 방 필요 없으시죠? 애들 방도 부족한데.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풍기만 달랑 있었습니다. 침대도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바닥에서 자는 게 허리에 좋대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딸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애들 등원 준비시켜야죠.
지금 몇 시인데? 6시요. 큰애가 7시 반에 학교 가거든요. 밥 먹이고 씻기려면 지금 일어나셔야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새 손주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나 이 옷 싫어. 할머니, 밥 맛없어. 할머니, 물 떨어뜨렸어. 아침부터 전쟁이었습니다. 큰 손자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5살, 막내는 3살이었습니다. 애들, 그만 좀 떠들고 빨리 먹어. 할머니 힘드시잖아. 딸아이는 말만 했습니다.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는 화장하느라 바빴습니다. 8시 큰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둘째와 막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엄마, 차 있는데 왜 걸어가세요? 운동도 할 겸. 괜찮아. 사실 사위가 차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름값 아깝다고. 집에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평 아파트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실, 안방, 아이들 방 둘, 서재, 화장실 2개.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엄마, 화장실 물때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여기 봐요. 얼룩 그대로잖아요. 엄마, 애들 옷에 얼룩 있어요. 빨래 제대로 하셔야죠. 삶아야 하는 거 아세요? 엄마, 먼지 여기 쌓였어요. 구석구석 좀 닦으세요. 매일 지적만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막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3시에 둘째를, 4시에 큰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간식 줘. 할머니, 나 숙제 봐줘. 할머니, 동생이 때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6시 딸과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녁 뭐예요? 오늘은 고기 먹고 싶은데.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간 좀 맞춰서 하세요. 애들 숙제는 다 했어요? 확인 좀 하세요.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조용히 재워요. 우린 드라마 봐야 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어서야 제 방, 아니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곳에 누우면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살 인생인가?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설은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사위가 명절 한 달 전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들 다 오기로 했거든요. 음식 준비 좀 부탁드려요. 몇 명이나 오는데? 글쎄요, 한 20명, 25명,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20명이 넘는 음식을 저 혼자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원래 요리 잘하시잖아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드릴까요? 그래, 같이 하자. 하지만 딸아이는 에이프런조차 두르지 않았습니다. 명절 사흘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사위가 50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해결하세요. 우리도 돈 없어요. 50만 원으로 25명분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를 3곳이나 돌아다니며 할인 상품을 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에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을 부쳤습니다. 파전, 김치전,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손바닥만 한 프라이팬으로 200개가 넘는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전 타지 않게 잘 붙여요. 사람들 오는데 타면 창피하잖아요. 나물을 무쳤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각각 5kg씩 삶아서 무쳤습니다. 고기를 굽고 생선을 졸였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떡을 10kg 샀지만 모자랄 것 같아서 15kg으로 늘렸습니다. 과일을 깎고 식혜를 만들고 수정과도 준비했습니다. 설날 아침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그릇을 닦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오전 10시 사위의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애 엄마 어머니 계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와, 음식 장난 아닌데. 이거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사위의 형제들, 조카들,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정확히 23명이었습니다. 자, 어머님들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음식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딸아이는 손님 대접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떡국 더 주세요. 전 좀 더 주세요. 고기 더 없어요? 아이고, 장모님 요리 솜씨 좋으시네. 우리 엄마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리 실력을 못 따라가네요. 사위의 친척들이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랑 뒷정리도 부탁드려요. 우리는 손님들 놀아드려야 해서요. 오후 3시부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3명분의 그릇이었습니다. 접시,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냄비, 프라이팬. 산더미 같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거실 좀 치워주세요. 지저분하네요. 저녁 8시 손님들이 또 저녁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데우고 라면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모든 손님이 떠났습니다. 거실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과일 껍질, 빈 소주병. 어머니, 내일 아침까지 다 치워주세요. 우리 내일 친구들 오거든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 되죠. 더러워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딸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용도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차라리 그때 옥상에서 뛰어내릴 걸. 하지만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입니다. 70대 여성분이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죠. 푹 쉬셔야 해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놀랐잖아요. 딸아이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장례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동네 부녀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뭐 하세요? 경로당이라도 나가시지. 그래요.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경로당.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딸네 집에 있으면 애들 봐줘야 하는데. 애 봐주는 건 딸이 할 일이지. 어머니가 왜 하세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우리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같은 거요.
함께 하시면 보람도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딸에게 말하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 나 경로당 좀 나가도 되겠니? 엄마, 그럼 애들은요? 오전만 나갔다 올게. 애들 픽업은 내가 할게. 대신 집안일은 제대로 하셔야 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302호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는 86세였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당신이 유일하게 나한테 오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집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외롭긴. 근데 뭐, 익숙해. 혼자 사는 게 70년인데. 70년이요. 응. 나 결혼 안 했어. 평생 혼자 살았지.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없으니까 자유롭긴 하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도시락만 드리는 게 아니라 30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거짓말. 내가 봐도 알아. 딸한테 고생하고 있구나.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 딸한테 그렇게 살지 마. 나처럼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돈이 없으면 벌면 되지. 70살이면 아직 젊어. 일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손주들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볼 수 있는 거야. 당신 종처럼 부려지잖아. 그게 할머니야. 그냥 가정부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와 저는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찾아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나. 고맙다, 정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딸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쓰러지신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한쪽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왜 가요? 집안일 해야죠. 딸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나 좀 다녀와야겠어. 엄마도 참, 남 걱정은. 우리 집 걱정이나 하세요. 딸의 말을 무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 말씀이 어눌하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짐이 됐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딸은 불평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산소호흡기를 끼신 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봐.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 아파트. 변호사한테 다 말해뒀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받아. 내가 죽으면 국가 가는 것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쓰는 게 100번 낫다고. 할머니, 당신은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었어. 고마웠어.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일주일 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제 돈으로 할 수 없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외롭게 사셨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할머니 뜻대로 잘 살게요. 꼭요. 마지막까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아파트를 당신에게 증여한다고요. 정말 저한테 주신 건가요? 네. 합법적인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지시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파트는 32평이었습니다. 1985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였지만 역세권이라 가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2억 3천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아파트 받은 거야? 딸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응. 엄마, 대박이다. 그럼 우리 집 좀 도와줘. 우리도 집 넓혀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었거든. 미안하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처음으로 딸에게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혼자 살고 싶어. 엄마, 미쳤어. 우리가 3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먹여 살렸다고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준 거잖아요. 그래, 밥은 얻어먹었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가정부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이더라.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으니까 하루 17시간씩. 3년이면 36개월. 7,200만 원이야. 딸과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먹었을 거야. 36개월이면 1,080만 원. 차감하면 6,120만 원이네. 여기 5천만 원 보냈다. 핸드폰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내가 명절 음식 만들고 밤늦게까지 청소한 것. 주말에도 쉬지 못한 것에 대한 추가 수당이라고 치자. 엄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계산하는 거다. 3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려먹었잖아. 이제 그만 청산하자.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가족이 다용도실에서 자게 해. 가족이 명절에 2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해.
가족이 매일 식모 부리듯 부려먹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딸의 엄마였지만 너희에겐 공짜 가정부였어. 이제 그만 인정하자. 엄마. 그리고 이제 손주들 못 봐준다.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할머니. 새 손주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 미안해. 우리 잘못했어. 아이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먼데 가는 건 아니야. 가끔 보러 올게.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 우리 싫어?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런데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집이 필요해. 너희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막내를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엄마, 나가면 후회할 거야.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후회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혼자 어떻게 살 건데요? 돈 다 떨어지면 다시 올 거면서. 사위가 막아섰습니다. 걱정 마, 다신 안 와. 그리고 너희한테 손 벌릴 일도 없을 거야. 나한테 2억이 있거든. 2억 가지고 얼마나 버티려고. 충분해. 그리고 나 일할 거야. 70살이 뭐 대수야. 아직 30년은 더 살 건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의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원룸 전세를 얻었습니다. 10평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역세권이라 어디든 가기 편했습니다. 전세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사고, 작은 소파도 샀습니다.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외롭긴요. 자유로운 게 얼마나 좋은데요.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 원하세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책을 좋아하거든요. 마침 도서관 사서 보조 자리가 있네요. 주 3회, 하루 4시간이에요. 월급은 60만 원입니다. 좋아요. 할게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반납을 돕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백설공주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예쁜이. 할머니가 읽어줄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찼습니다. 제 손주들을 못 봐주는 아쉬움이 조금은 달래졌습니다. 어머님, 책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꼼꼼하세요. 감사합니다. 전 이 일이 좋아요. 월급 6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의 이자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시니어 할인으로 6천 원이면 2시간 동안 다른 세상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응, 혼자가 편해. 멋지시다.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주말엔 경로당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강화도, 남이섬, 가평.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 나도 느껴. 이제야 사는 것 같아. 딸한테 연락은 와? 가끔. 근데 안 받아. 잘했어. 그렇게 살아야지. 딸에게서 한 달에 한두 번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보고 싶대. 한 번만 와줘. 미안하다. 나도 바빠. 엄마, 설은 우리 집에서 보내. 응.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순희 할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작은 원룸으로 퇴근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제가 원하는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70,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의 굴레를 벗고 비로소 나를 찾았습니다.